그녀는 29살이었다.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강남구 원룸에서 혼자 살았다. 월급은 괜찮았고 부모님도 건강했으며 친구들도 있었다. 겉보기엔 문제없는 삶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알람이 울렸을 때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왜 일어나야 하지? 왜 살아야 하지? 이건 그냥 우울한 기분이 아니었다.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숨을 쉬는 것조차 의식적으로 해야 하는 상태였다. 샤워를 하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심지어 좋아하던 넷플릭스를 보는 것조차 의미를 잃어버렸다. 그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었다. 사실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은 그녀뿐만이 아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5.1%가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숫자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진단받지 않은 채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 자신이 우울하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많다. 그녀의 이름을 수진이라고 하자. 수진이는 매일 오전 7시에 일어나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출근했다. 회사에서는 웃었고 동료들과 점심도 먹었고 야근도 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순간 가면이 벗겨졌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모든 에너지가 바닥났다.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수진이가 이런 상태에 빠진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첫째, 수면 패턴이 완전히 깨져 있었다. 밤 2시에 잠들어 7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2년간 지속했다. 수면 부족은 뇌의 전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린다. 전전두엽은 감정 조절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부위다. 여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작은 스트레스도 크게 느껴지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진다. 둘째, 도파민 시스템이 고장났다. 도파민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싶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하지만 수진이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인스타그램에서 화려한 삶을 사는 또래들을 보고 유튜브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틱톡에서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무한 스크롤했다. 이런 활동들은 순간적으로 도파민을 분비시키지만 동시에 도파민 수용체를 무감각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일상의 평범한 일들에서는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워진다. 셋째, 의미의 상실이었다. 수진이는 대학교 때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다. 원래는 번역가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번역 시장은 좁았고 인공지능 번역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욱 어려워졌다. 결국 안정적인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매일 하는 일은 엑셀 파일을 만들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진이를 완전히 무너뜨린 건 연인과의 이별이었다. 3년 사귄 남자친구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다. 이유는 더 이상 설렘이 없다는 것이었다. 수진이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에게 지루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다. 그날 밤 수진이는 처음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죽고 싶다는 건 아니었다. 그냥 사라지고 싶었다. 없었던 사람이 되고 싶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현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한국 사회는 경쟁이 극도로 치열하다.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비교당한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내 집 마련은 꿈같은 이야기가 되었고 결혼과 출산은 사치가 되어버렸다. 특히 2020년대 들어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들을 고립시켰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동료들과의 소소한 일상 대화도 줄어들었다. 온라인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인간관계의 깊이는 얕아지고 피상적인 관계만 늘어났다. 수진이처럼 무기력감에 빠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잃는 것은 시간 감각이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 저녁이 되는 걸 반복하지만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디스토피아적 시간 경험이라고 부른다. 뇌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우울 상태에서는 해마의 기능이 떨어진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다. 특히 일화 기억, 즉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구체적인 기억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마 기능이 떨어지면 하루하루가 뭉뚱그려져서 기억에 남지 않는다. 수진이는 자신의 상태를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털어놓지 못했다. 한국 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여전히 터부시되는 주제다.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 거야.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너만 유난이야. 같은 말들을 들을까봐 두려웠다. 실제로 수진이의 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요즘 목소리가 힘이 없네. 운동이나 좀 해라라고 말했다. 선의에서 나온 조언이었지만 수진이에게는 자신의 고통이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만 들었다. 운동을 하고 싶어도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조언은 오히려 죄책감만 가중시켰다. 이런 반응은 우리 사회가 정신건강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준다. 다리가 부러지면 깁스를 하고 누구나 이해해주지만 마음이 부러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뇌영상 연구를 보면 우울증 환자의 뇌는 실제로 구조적 변화를 보인다. 전전두엽과 해마의 부피가 줄어들고 편도체는 과활성화된다. 이는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부정적인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하게 만든다. 수진이가 가장 힘들어한 것은 아침이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현실이 밀려왔다. 오늘도 회사에 가야 하고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해야 하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어떤 날은 알람을 끄고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싶은 충동이 강했다. 하지만 수진이는 출근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성인이라면, 직장인이라면, 사회의 일원이라면 그래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런 해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치료법을 개발했다. 그는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과거에는 종교나 공동체, 가족이 삶의 의미를 제공해줬지만 지금은 개인이 스스로 찾아야 한다. 수진이는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업무는 기계적이었고 자신이 없어도 누군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체 가능한 존재라는 느낌은 존재론적 불안을 가져왔다. 이런 상황에서 수진이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 때문이었다. 그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계셨는데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 분과 부딪힐 뻔한 상황이 벌어졌다. 수진이는 반사적으로 할머니를 부축했고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드렸다. 할머니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고 고마워요, 따님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 수진이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주 작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오래 가지 않았다. 다음 날이 되자 다시 공허함이 찾아왔다. 하루의 작은 선행으로는 삶 전체의 무의미함을 메우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그 경험은 수진이에게 작은 씨앗을 심어줬다. 어쩌면 내가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의 씨앗을. 현대인의 우울과 무기력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인 것도 우연이 아니다. 극도로 경쟁적인 사회,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개인의 고유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환경, 물질적 성공만을 가치 있게 여기는 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수진이와 같은 밀레니얼 세대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들은 경제 성장의 과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첫 세대다. 부모 세대는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했지만 현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 노력과 성과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황에서 노력 자체에 대한 회의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수진이는 SNS를 끊어보기로 했다. 친구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는 것도 성공한 동기들의 소식을 듣는 것도 모두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SNS를 끊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할 일이 없어진 것이다. 지하철에서도, 점심시간에도, 집에서도 습관적으로 폰을 들었다가 할 게 없어서 다시 내려놓는 일이 반복됐다. 이때 수진이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수동적으로 살아왔는지를. SNS는 끊임없이 자극을 제공해서 지루함을 느끼지 못하게 해줬지만 동시에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능력을 퇴화시켰다. 능동적으로 즐거움을 찾고
의미를 만들어가는 능력 말이다. 뇌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도파민 탈감작이라고 부른다. 지속적으로 강한 자극에 노출되면 뇌는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된다. 동시에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진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좋은 음악을 들어도,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예전만큼 감동하지 않는다. 수진이는 이 상태를 감정적 생맹이라고 표현했다. 세상이 회색빛으로만 보였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평온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모든 감정이 무뎌진 채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다. 즉, 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잘못된 습관으로 망가진 신경회로도 올바른 자극을 반복적으로 주면 회복될 수 있다. 문제는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무기력에 빠진 상태에서는 변화를 위한 에너지를 내기가 어렵다. 수진이가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은 우연한 계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퇴근길에 비가 내렸는데 우산을 깜빡먹었다. 편의점에서 우산을 사려고 했지만 다 팔렸다. 어쩔 수 없이 비를 맞으며 집까지 걸어가야 했다. 처음에는 짜증이 났다. 하지만 5분, 10분 걷다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축축해진 옷,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닿는 감각.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뭔가를 느끼는 것 같았다. 온몸이 젖어버렸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집에 도착해서 따뜻한 샤워를 하며 수진이는 생각했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감각에 무뎌졌을까?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며 스마트폰만 보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유튜브만 보고, 같은 시간의 자리에 누워 넷플릭스만 보는 생활. 루틴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삶에서 모든 변화와 자극을 차단한 채로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수진이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오늘 비를 맞으며 집에 왔다. 처음에는 짜증났지만 나중에는 기분이 이상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몇 달 만에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순간이었다. 감정을 언어화하는 것은 치료적 효과가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명명학이라고 부른다. 막연하게 느껴지던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면 그 감정을 객관화하고 거리를 둘 수 있게 된다. 또한 뇌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된다. 하지만 하루 이틀의 변화로는 부족했다. 수진이는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웠고 회사에서는 가면을 쓰고 지내야 했다. 동료들과의 대화도 피상적이었고 점심을 혼자 먹는 날이 많았다. 주말에는 하루 종일 침대에서 나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진이에게 도움이 된 것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난 바리스타였다. 그 바리스타는 수진이가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음료를 주문한다는 걸 알아챘다. 어느 날 오늘은 다른 거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권했다. 수진이는 거절하려다가 문득 생각을 바꿨다. 아, 내가 정말 변화를 거부하고 있구나. 그래서 바리스타가 추천한 음료를 주문했다. 그 음료는 수진이가 평소 좋아하지 않는 신맛이 강한 음료였다. 하지만 마셔보니 나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새로웠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수진이에게 깨달음을 줬다. 자신이 얼마나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었는지, 얼마나 새로운 경험을 회피해왔는지를. 우울과 무기력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반복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노출되면 인간은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도 포기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수진이도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다. 큰 것들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니 작은 것들도 바꾸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작은 것부터 바꿔야 큰 것도 바뀔 수 있다. 뇌과학에서 말하는 신경가소성의 원리다. 작은 변화가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고 그 회로가 강화되면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수진이는 매일 하나씩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다른 길로 출근해보기, 점심에 새로운 메뉴 먹어보기, 평소 안 듣던 장르의 음악 들어보기. 미미한 변화들이었지만 뇌에게는 새로운 자극이었다. 며칠 후 수진이는 또 다른 변화를 시도했다. 퇴근 후 집에 바로 가지 않고 한강을 걸어보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30분만 걸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기분이 좋아서 1시간을 걸었다. 강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니 머릿속이 조금씩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운동이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다.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BDNF 뇌율의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이 증가한다. BDNF는 뇌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돕는 역할을 한다. 특히 해마와 전전두엽의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수진이에게 운동의 효과는 단순히 생화학적인 것만이 아니었다. 몸을 움직이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수동적으로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한다는 느낌. 이런 작은 성취감이 쌓이면서 자기효능감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자기효능감은 내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다. 우울 상태에서는 이 믿음이 크게 손상된다. 어차피 내가 뭘 해봤자 소용없어.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어. 같은 생각이 지배적이 된다. 하지만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서 이런 부정적 사고를 조금씩 바꿀 수 있다. 한 달이 지나자 수진이에게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기는 힘들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회사에서도 동료와의 대화에 조금 더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무엇보다 주말에 하루 종일 침대에서 나오지 않는 일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선형적이지 않았다.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도 있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런 기복 때문에 수진이는 가끔 절망했다. 결국 나는 안 변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변화란 원래 그런 것이다. 완전히 일직선으로 나아지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진행된다. 두 걸음 앞으로 가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과정의 반복이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방향이 앞쪽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수진이의 변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우연한 만남이었다. 한강을 걷다가 만난 할아버지 한 분과의 대화였다. 그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한강을 산책하신다고 했다. 수진이와 마찬가지로. 젊은 아가씨가 혼자 산책을 자주 하네요라고 할아버지가 말을 걸으셨다. 수진이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누그러졌다. 요즘 머리가 복잡해서요라고 수진이가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건데 복잡한 생각이 들 때일수록 몸을 움직여야 해요. 걸으면 생각이 정리되거든이라고 말씀하셨다. 할아버지는 전직 교사셨다. 40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셨다고 했다. 정년 퇴임 후 갑자기 무료해져서 우울증에 걸렸다고 털어놓으셨다. 평생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 그때 이 산책을 시작한 게 벌써 10년이야. 수진이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놀랐다. 나이가 많은 분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항상 우울증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었다. 그때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라고 수진이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극복이라는 말이 맞나 모르겠어. 그냥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 슬픈 건 슬픈 거고 외로운 건 외로운 거라고. 그런데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 라고 답하셨다. 할아버지의 말은 수진이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 지금까지 수진이는 우울감을 없애야 할 것, 극복해야 할 것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보니 어쩌면 그런 감정들도 인생의 일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가씨, 혹시 지금 많이 힘드세요? 라고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다.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열렸다. 저도 요즘 많이 힘들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라고 수진이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들어주셨다.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려 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셨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살기 정말 어려우니까. 우리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할아버지의 말에는 수진이 세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아가씨,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살아보세요. 이유는 나중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할아버지의 말은 역설적이었지만 묘하게 위로가 되었다. 그날 밤 수진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곱씹어봤다. 이유는 나중에 생긴다. 지금까지 수진이는 삶의 의미를 먼저 찾아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말을 들어보니 의미란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수진이는 할아버지와 또 마주쳤다.
이번에는 더 긴 대화를 나눴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우울증 경험을 더 자세히 들려주셨다. 정년 퇴임 후 갑자기 무력감에 빠졌던 이야기, 아내와의 갈등이 심해졌던 이야기, 자식들이 바빠서 연락도 잘 안 되던 이야기.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끼다가 갑자기 그게 사라지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할아버지의 고백에 수진이는 깊이 공감했다. 연령대는 다르지만 느끼는 감정은 비슷했다.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 미래에 대한 불안, 일상의 무의미함. 그럼 어떻게 다시 살아갈 힘을 찾으셨어요? 라고 수진이가 물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처음에는 이 산책도 아내가 억지로 시켰어요. 집에서 맨날 드러누워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런데 걷다 보니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기였는데 나중에는 걷는 시간이 기다려지게 됐어요.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저처럼 우울해하는 사람들,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수진이는 할아버지의 말에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었다. 고립은 우울을 악화시킨다. 자신만 힘들다고 생각하면 더 절망스러워진다. 하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연결되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아가씨도 혹시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라고 할아버지가 물으셨다. 수진이는 잠시 생각해봤다. 친구들은 있지만 이런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모두들 바쁘게 살고 있고 자신만의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수진이가 솔직하게 답했다. 그럼 여기서라도 이야기하세요. 저 같은 늙은이하고라도 혼자 마음속에 담아두면 더 커져요. 할아버지의 제안에 수진이는 마음이 움직였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했다. 판단하지 않고 해결책을 강요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겠다고. 그날부터 수진이와 할아버지는 산책하며 대화하는 게 일상이 됐다. 수진이는 자신의 회사 생활, 연애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털어놓았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교직 생활, 자식 걱정, 늙어가는 두려움을 나누셨다. 이런 대화들이 수진이에게는 치료 같았다. 전문 상담사가 아니었지만 할아버지는 좋은 경청자였다. 수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때로는 자신의 비슷한 경험을 들려주셨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지지라고 부른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받는 도움과 관심을 의미한다. 정서적 지지 공감과 이해, 정보적 지지 조언과 지침, 도구적 지지 실질적 도움, 평가적 지지 인정과 격려 등이다. 할아버지는 수진이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주고 있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우울증 예방과 치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고 회복도 더디다. 반면 좋은 사회적 지지를 받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잘 버틴다. 수진이는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할 수 있게 됐다.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생각들을 말로 표현하면서 그 생각들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어떤 생각들은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었고 어떤 걱정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것이었다. 아가씨는 너무 멀리 보려고 해요. 10년, 20년 후 일까지 걱정하고 계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루하루만 살아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할아버지의 조언은 단순했지만 깊이가 있었다. 현대인들, 특히 수진이 같은 젊은 세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 압도당하는 경우가 많다. 집값, 결혼, 출산, 노후 준비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 같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지금 당장 해결할 수는 없다. 불교에서 말하는 현재 순간에 머물기와 비슷한 개념이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빠지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이는 단순한 정신론이 아니라 실제로 뇌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이다. 명상이나 마음챙김 연구를 보면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면 뇌의 기본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이 줄어든다. 기본 네트워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으로 주로 자기 참조적 사고, 즉 나는, 내가 같은 생각들을 담당한다. 이 영역이 과활성화되면 반추사고와 걱정이 증가한다. 수진이는 할아버지의 조언을 실천해보기로 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들 때마다 지금 이 순간으로 의식을 돌려보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어려웠다. 습관적으로 미래를 걱정하는 뇌의 패턴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요령이 생겼다. 걱정이 시작되면 의식적으로 호흡에 집중하거나 발가락 끝의 감각을 느껴보거나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것이었다. 이런 감각적 경험들은 뇌를 현재 순간으로 데려왔다. 한 달 정도 이런 연습을 하자 수진이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여전히 미래에 대한 걱정은 있었지만 그 걱정에 휘둘리는 정도가 줄어들었다. 걱정이 시작되면 내가 지금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이런 변화는 수진이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회사에서 일할 때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됐고 음식을 먹을 때도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됐다. 예전에는 항상 딴 생각을 하면서 기계적으로 했던 일들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들은 남아 있었다. 일에서 느끼는 무의미함, 관계에서 오는 외로움,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다. 할아버지와의 대화와 현재 순간 연습은 도움이 됐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수진이에게 제안을 하나 했다. 아가씨, 혹시 관심 있으면 우리 동네 봉사활동에 참여해 볼래요? 매주 토요일마다 독거노인분들께 도시락 배달하는 일인데. 수진이는 처음에 망설였다. 자신도 힘든 상황에서 남을 도울 여유가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권유에 한번 따라가 보기로 했다. 토요일 오전, 수진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동네 복지관에 갔다. 그곳에서는 1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도시락을 포장하고 있었다. 대부분 중년 이상의 분들이었는데 수진이처럼 젊은 사람은 드물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물쭈물했다. 하지만 다른 봉사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셨고 금세 요령을 익힐 수 있었다. 도시락을 포장하고 주소를 확인하고 배달 순서를 정하는 일들이었다. 도시락 배달을 시작했다. 첫 번째 집은 80대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곳이었다. 할머니는 수진이를 보고 어머, 새로운 분이네요. 젊은 아가씨가 이런 일까지 해주고 고마워라라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 수진이는 묘한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받는 게 언제 적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친구들과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였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자신이 해준 작은 도움에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계셨다. 두 번째 집은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댁이었다. 그 할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거의 밖에 나가지 못한다고 했다. 젊은 사람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이런 일 안 하는데 고맙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루 종일 도시락을 배달하며 수진이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하지만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 그들과의 만남은 수진이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는 생각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구나.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가 의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존재였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이타적 행동의 치료 효과라고 부른다. 남을 도우면서 자신의 문제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고 동시에 자기의 능감과 사회적 연결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감사를 받으면서 자존감이 향상되기도 한다. 수진이는 그 다음 주에도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번에는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 도시락을 받는 분들도 수진이를 기억해 주셨고 안부를 물어주셨다. 지난주에 온 그 젊은 아가씨 맞지? 또 와줘서 고마워라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몇 주 후 수진이는 놀라운 발견을 했다. 토요일 봉사활동이 기다려진다는 것이었다. 평소에는 주말이 되면 침대에서 나오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토요일만은 달랐다. 일찍 일어나서 봉사활동 준비를 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는 수진이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줬다. 자신도 뭔가에 열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우울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지만 작은 의미를 발견하면 그것이 더 큰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수진이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다른 봉사자들, 도시락을 받는 어르신들, 복지관 직원들.
각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그 다양성 속에서 수진이는 자신의 문제가 상대화되는 경험을 했다. 특히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김 선생님이라는 분과 친해졌다. 그분은 정년 퇴임한 전직 간호사였는데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했다. 나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정말 살아야 할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김 선생님의 고백에 수진이는 깊이 공감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슬픈 건 맞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걸. 그리고 내가 그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는 걸. 그러면서 조금씩 의미를 찾게 됐죠.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수진이에게 영감을 줬다. 나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무의미함을 경험한 후 새로운 의미를 찾아간 과정이 비슷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것에서 발견됐다. 빅터 프랭클이 말한 자기 초월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었다.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하면 그 고통이 더 커지지만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이나 가치를 위해 행동하면 역설적으로 자신의 고통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수진이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점차 변해갔다.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왜 살아야 하지? 라고 물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게 됐다. 작은 변화지만 큰 의미가 있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절망하던 사람이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시작한 것이다. 의미는 발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창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수진이는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봄이 왔다. 수진이가 할아버지를 만난 지 6개월이 지났고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는 4개월이 됐다. 여전히 완전히 회복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분명 변화는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만큼 힘들지 않았고 주말에도 침대에만 누워있지 않았다.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절망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수진이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던 그때 회사에서 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왔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회사 실적이 악화되면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수진이가 속한 부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구조조정 명단이 발표되는 날까지 일주일. 그 일주일은 수진이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지난 몇 달간 쌓아온 작은 안정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다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몰려왔고 역시 내 인생은 안 되는구나라는 절망감이 찾아왔다. 회사 분위기도 최악이었다. 모든 직원들이 서로를 의심하며 눈치를 봤다. 누가 명단에 포함될지 몰라서 모두가 불안해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과도 어색해졌다. 혹시 자신이 잘리고 상대방이 살아남으면 어쩌나, 혹은 그 반대 상황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수진이는 이런 상황에서 예전의 나쁜 습관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걸 느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게 되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식욕도 떨어졌다. 한강 산책도 며칠째 나가지 않았다. 봉사활동도 한번 빠뜨렸다. 할아버지가 걱정해서 전화를 걸어왔다. 아가씨, 요즘 어디 아픈가요? 며칠째 한강에서 못 봤네요. 수진이는 할아버지에게 회사 상황을 털어놓았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들어주신 후, 그럼 내일 한강에서 만나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셨다. 다음 날 저녁, 수진이는 할아버지를 만났다. 오랜만에 보는 할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지만 수진이의 표정에서 걱정을 읽어내셨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회사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누구나 불안해하죠. 할아버지의 말에 수진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지난 일주일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다. 할아버지,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겨우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일이.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다. 아가씨,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위기는 곧 기회다. 진부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상황에서 기회라는 말이 와닿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다. 저도 교직 생활 중에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어요. 학교가 통폐합된다고 했을 때, 정근을 가야 한다고 했을 때, 새로운 교육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물론 그 순간에는 정말 힘들었지만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진이는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았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할아버지, 요즘은 취업이 정말 어려워요. 제가 나이도 있고 특별한 기술도 없고, 만약 잘리면 다음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아가씨, 혹시 지금 회사 일에 만족하고 계셨나요? 할아버지의 질문에 수진이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사실 만족하지 않았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 성취감 없는 일상, 의미를 찾기 어려운 업무들. 하지만 안정적인 월급 때문에 참고 있었던 것이다. 솔직히 만족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안정적이니까 월급도 나오고. 그럼 이번 기회에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물론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의 말에 수진이는 깊이 생각해 봤다. 정말 하고 싶었던 일. 대학교 때 꿈꿨던 번역가의 꿈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 보였다. 번역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시장도 좁고 인공지능도 발달하고 있고. 그럼 한번 알아보세요. 정말 불가능한 일인지. 어쩌면 새로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며칠 후 구조조정 명단이 발표됐다. 다행히 수진이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부서 동료 2명이 명단에 올랐다. 그들을 보내는 건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진이는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나는 왜 살아남았을까? 내가 정말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할아버지와의 대화가 계속 떠올랐다. 정말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이야기. 수진이는 퇴근 후 집에서 번역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예전과는 달리 시장이 많이 변했다는 걸 알게 됐다. 인공지능 번역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인간 번역가가 필요한 영역들이 있었다. 특히 문학 번역, 전문 분야 번역, 창의적인 콘텐츠 번역 등은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었다. 또한 번역뿐만 아니라 로컬라이제이션, 콘텐츠 기획 등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었다. 더 중요한 건 온라인 플랫폼들이 발달하면서 프리랜서 번역가들의 기회가 늘어났다는 점이었다. 예전처럼 번역회사에 소속되지 않아도 개인이 직접 클라이언트를 찾아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수진이는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해서 간단한 번역 작업들을 해보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무료로 연습 삼아 시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번역이 필요한 글들을 찾아서 자원해서 번역해 주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대학교를 졸업한 지 몇 년이 지나면서 영어 실력도 많이 녹슬었고 번역 기술도 부족했다. 하지만 하나씩 해나가면서 조금씩 느낌이 살아났다. 무엇보다 일을 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이 달랐다. 회사 일을 할 때는 시간이 더디게 흘렀는데 번역 일을 할 때는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몰입 플로우 상태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몰입은 도전과 능력이 적절히 균형을 이룰 때 나타나는 최적의 경험 상태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메헬리 식센트미헬레이가 연구한 몰입 이론에 따르면 몰입 상태에서는 시간 감각이 변화하고 자의식이 사라지며 내재적 동기가 강해진다. 수진이가 번역 일을 하며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것이었다. 몇 주 후 수진이는 용기를 내어 유료 번역 프로젝트에 지원해봤다. 작은 기업의 웹사이트 번역 작업이었다. 경쟁이 치열했지만 다행히 선정됐다. 처음 유료 번역 작업을 마쳤을 때의 기분은 특별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성취감이었다. 클라이언트도 만족해했다. 번역 퀄리티가 정말 좋네요. 다음에도 부탁드릴게요라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수진이는 가슴이 벅찼다. 자신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만족시켰다는 느낌. 이런 감정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번역 일만으로는 당장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프로젝트도 들쭉날쭉했고 단가도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 수진이는 딜레마에 빠졌다.
안정적이지만 의미 없는 회사 일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불안정하지만 보람 있는 번역 일로 전환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아버지에게 털어놓았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들어주신 후 말씀하셨다. 아가씨, 모든 걸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단계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둘 필요는 없잖아요? 할아버지의 조언이 현실적이었다. 수진이는 투잡을 뛰기로 했다. 낮에는 회사 일을 하고 저녁과 주말에는 번역 일을 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됐다. 무엇보다 번역 일에서 느끼는 보람이 회사 일의 스트레스를 상쇄시켜줬다. 몇 달 후 수진이의 번역 일은 점점 늘어났다. 단골 클라이언트들이 생겼고 입소문을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들어왔다. 무엇보다 번역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됐다. 처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변화는 수진이의 전반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 자신만의 전문성을 키워나간다는 느낌이 자신감을 가져다줬다. 회사에서도 예전보다 당당해졌다.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오히려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줬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미래에 대한 관점이었다. 예전에는 미래가 막막하고 불안했다면 이제는 가능성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번역가로서 독립할 수 있는 날을 그려볼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생긴 것이다. 목표가 생기면서 일상도 달라졌다.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번역 관련 서적들을 읽었으며 온라인 강의도 수강했다. 예전에는 퇴근 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기 개발에 시간을 투자하게 됐다. 봉사활동도 계속했다. 오히려 번역 일이 생기면서 봉사활동의 의미가 더 깊어졌다.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봉사에서 보람을 느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어느 날 봉사활동 중에 김 선생님이 수진이에게 말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수진이 자신도 그런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과는 다른 얼굴을 발견했다. 더 생기 있고 더 희망적인 표정이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다. 투잡의 피로감, 이 시간 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가끔씩 찾아오는 예전의 무기력감들. 완전히 회복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들이 찾아왔다. 내가 정말 번역가로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 하는 일이 의미가 있을까? 같은 의심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런 때 수진이가 찾은 방법은 글쓰기였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일기에 기록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적었지만 점차 깊은 성찰의 도구가 됐다. 오늘 번역 일을 하면서 뿌듯함을 느꼈다. 클라이언트가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으니 또 불안해졌다. 내 미래가 정말 괜찮을까? 이런 식으로 감정을 기록하면서 수진이는 자신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언제 기분이 좋아지는지, 언제 나빠지는지, 어떤 생각들이 반복되는지를. 이런 자기 인식은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됐다. 심리치료에서도 일기 쓰기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다. 인지행동 치료 CBT에서는 사고, 기록지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부정적 사고 패턴을 파악하고 수정한다. 수진이가 하고 있는 일기 쓰기도 비슷한 효과를 가져왔다. 몇 달이 지나자 수진이는 놀라운 발견을 했다. 일기를 읽어보니 부정적인 내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대신 감사한 일들, 성취한 일들, 기대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객관적인 증거로 자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년이 지났다. 수진이가 할아버지를 만나고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번역 일을 시작한 지 1년. 이제 수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말할 수 있었다.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고 때로는 우울한 기분도 들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을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은 것이었다. 예전에는 외부 상황에 휘둘리며 수동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능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회사 일도 계속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선택이었다. 언제든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번역, 일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는 월 수입의 상당 부분을 번역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됐다. 몇 개의 출판사와 정기적인 계약도 맺었다. 독립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보였다.
더 중요한 건 인간관계였다. 할아버지와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눴고,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도 깊은 우정을 나눴다.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도 개선됐다. 자신감이 생기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졌다. 어느 날 수진이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언제부터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됐는지를. 정확한 시점을 기억할 수는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어떻게 더 의미 있게 살까를 고민하고 있었다.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아니었다. 작은 선택들의 누적이었다. 한강을 걷기로 한 선택, 할아버지와 대화하기로 한 선택,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한 선택, 번역 일을 시작하기로 한 선택. 하나하나는 미미해 보였지만 모이니까 삶 전체를 바꿔놓았다. 수진이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울감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공감과 위로를 줄 수 있었다. 저도 예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고역이었고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니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수진이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직접 메시지를 보내서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수진이는 또 다른 의미를 발견했다.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는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 말한 고통의 의미화였다. 고통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견딜 수 있다는 이론이다. 수진이는 자신의 우울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자원으로 전환했다. 어느 토요일,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는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에 들렀다. 그곳에서 우연히 옛 직장 동료를 만났다. 그 동료는 수진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수진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 무슨 좋은 일 있어? 수진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특별한 건 없어. 그냥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됐나 봐.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는 생각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1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같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외모도 달라졌고 생각도 달라졌고 무엇보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희망을 되찾은 것이었다. 미래에 대한 희망, 자신에 대한 희망, 삶에 대한 희망. 1년 전 절망의 나락에 있던 수진이에게 지금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날 밤 수진이는 일기에 썼다. 1년 전 오늘, 나는 정말 힘들었다.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살아있고, 꿈도 있고, 사람들도 있다. 변화는 가능하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수진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사점을 준다. 우울과 무기력은 개인적인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용한 결과다. 하지만 적절한 도움과 꾸준한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수진이가 회복 과정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기였다. 매일 좋을 수는 없다. 나쁜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이 좋아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또 다른 교훈은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기였다.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적이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 도움 요청하기, 경험 공유하기 등이 치유에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의미 만들기였다. 삶의 의미는 찾는 것이기도 하지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작은 행동들,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의미를 만들어낸다. 수진이는 봉사활동과 번역 일을 통해 자신만의 의미를 창조해냈다. 봄이 깊어갔다. 한강변에 벚꽃이 만개했고 사람들은 다시 나들이를 시작했다. 수진이도 할아버지와 함께 벚꽃을 보러 갔다. 1년 전 절망에 빠져있던 자신을 생각하며 수진이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할아버지는 수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다. 아가씨가 스스로 해낸 일이에요. 저는 그냥 조금 옆에 있어드린 것뿐이에요. 그날 저녁 수진이는 오랜만에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모님께 안부를 전하고 요즘 근황을 이야기했다.
번역 일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은 어머니는 걱정스러워하셨지만 수진이의 밝은 목소리를 듣고 안심하셨다.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네. 요즘 좋은 일 있니? 네, 엄마. 좋은 일들이 많아요. 전화를 끊고 수진이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 좋은 일들이 많았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 작은 것들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내일도 할아버지와 산책할 예정이고 주말에는 봉사활동이 있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번역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1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게 자연스러웠다. 삶이 다시 의미를 찾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 무엇보다 자신이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 그 이유는 거창한 게 아니었다. 작은 일들, 소소한 관계들, 조금씩 늘어가는 성취감들. 하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삶을 살만한 것으로 만들어주고 있었다. 2년이 흘렀다. 수진이는 마침내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번역가가 됐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의 기분이 완전히 달랐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러 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다. 수진이가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생각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번역 업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여러 출판사들이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취소했고 기업 클라이언트들도 예산을 줄이기 시작했다. 한 달 사이에 수진이의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수진이는 다시 불안해졌다. 역시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둔 게 잘못이었나? 다시 취업해야 하나?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의 경험이 수진이를 다르게 만들어놨다. 물론 걱정되고 불안했지만 예전처럼 절망하지는 않았다. 대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수진이는 먼저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봤다. 번역 시장이 전체적으로 축소된 건 맞지만 모든 분야가 똑같이 영향받은 건 아니었다. 온라인 콘텐츠, 디지털 마케팅, 원격 교육 관련 번역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다. 수진이는 이런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보기로 했다. 또한 번역뿐만 아니라 언어 교육 쪽으로도 영역을 넓혀보기로 했다. 온라인으로 영어 과외를 하거나 번역 강의를 하는 것이었다. 수진이는 지난 2년간 쌓은 번역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게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첫 수업을 해보니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학생들이 실력이 늘어가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고 자신도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우게 됐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수입원이 다양해진다는 것이었다. 번역일이 줄어들어도 강의 수입이 있고 강의가 줄어들어도 번역일이 있었다. 리스크가 분산된 것이다. 이런 변화 과정에서 수진이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위기는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만약 번역일이 계속 안정적이었다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위기 상황이 오히려 성장의 동력이 된 셈이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상 후 성장 post-traumatic growth이라고 부른다. 어려운 상황을 겪은 후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성숙해지는 현상이다. 수진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한편 할아버지는 여전히 수진이의 든든한 조언자 역할을 하고 계셨다. 수진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지지해 주셨다. 아가씨, 위기를 겪을 때마다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할아버지의 말에 수진이도 공감했다. 2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문제 해결 능력, 스트레스 대처 능력, 인간관계 능력 모든 면에서 성장했다. 특히 인간관계 부분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다. 번역 일을 하면서 만난 클라이언트들, 강의를 통해 만난 학생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동료들까지 수진이의 인적 네트워크는 점점 넓어졌다. 이런 관계들은 단순히 일적인 관계를 넘어서 인생의 중요한 자산이 됐다.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기쁠 때 함께 축하하는 관계들이었다.
수진이는 더 이상 혼자라는 느낌을 받지 않았다. 봉사활동도 계속하고 있었다. 오히려 전업 번역가가 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도시락 배달뿐만 아니라 다른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 아이들 대상 영어 교육 봉사, 다문화 가정 지원 활동 등이었다.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수진이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다. 도움을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도운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신이 더 많은 걸 얻고 있었다. 감사함, 보람, 연결감, 그리고 삶의 의미까지. 특히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수진이에게 특별한 의미였다. 아이들의 순수함과 에너지는 수진이에게 활력을 줬다. 아이들이 영어를 배워가는 모습을 보며 수진이는 성장의 기쁨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봉사활동 중에 한 아이가 수진이에게 그림을 그려줬다. 수진이와 자신이 함께 공부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다. 그 그림을 받는 순간 수진이는 가슴이 벅찼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전업 번역가로서의 스트레스도 있었고 불규칙한 수입으로 인한 불안감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가끔씩은 예전의 우울한 감정들이 다시 찾아오기도 했다. 이런 때 수진이가 찾은 방법은 수용이었다.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아, 오늘은 우울하구나. 괜찮다. 이것도 내 일부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런 태도는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 영상에서 나온 접근법이었다. 감정을 판단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역설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의 지속 시간이 줄어든다. 수진이는 정기적으로 명상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0분도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꾸준히 연습하니 점차 늘어났다. 명상은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운동 같았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3년째가 되던 해 수진이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다. 한 대형 출판사에서 베스트셀러 소설의 번역을 맡아달라고 제안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했던 프로젝트 중 가장 큰 규모였고 성공하면 번역가로서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동시에 큰 부담이기도 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수진이는 달랐다. 두려움이 있는 건 당연해.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는 말자. 수진이는 자신에게 다짐했다. 프로젝트를 시작한 후 수진이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마감 압박, 품질에 대한 걱정, 책임감의 무게 등이 밀려왔다. 하루에 12시간씩 작업하는 날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우울에 빠지지 않았다. 대신 스트레스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는 것이었다. 또한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와의 산책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동료 번역가들과 어려운 부분을 상의했다. 봉사활동도 계속했다. 이런 활동들이 오히려 일에 도움이 됐다. 다양한 경험과 관점이 번역 품질을 높여줬다. 몇 달 후 프로젝트가 완료됐다. 출간된 책은 큰 성공을 거뒀고 수진이의 번역도 호평을 받았다.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다른 출판사들에서도 연락이 왔다. 하지만 수진이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성공 자체가 아니었다. 큰 도전을 해내며 자신감을 얻은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었다.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생겼다. 성공 이후 수진이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단순히 번역가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언어와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는 문화 기획자가 되고 싶어졌다. 번역, 출판 기획, 문화 콘텐츠 제작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싶었다. 이런 꿈을 할아버지에게 얘기했을 때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다. 처음 만났을 때는 내일 일도 걱정하던 아가씨가 이제는 몇 년 후 일을 계획하고 있네요. 정말 대단해요. 할아버지의 말에 수진이도 웃음이 났다. 정말 많은 게 달라졌다. 3년 전에는 하루하루 버티기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장기적인 비전을 그리고 있었다. 시간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하지만 수진이는 자만하지 않았다.
언제든 다시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중요한 건 그런 시기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내적 자원들을 갖추는 것이었다. 그런 자원 중 하나가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수진이는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보는 습관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억지스러웠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오늘은 번역 작업이 잘 진행됐다. 할아버지가 건강하시다.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기 좋았다. 이런 소소한 것들이지만 쌓이면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감사일기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다. 정기적으로 감사한 일을 기록하면 행복감이 증가하고 우울감이 감소한다. 또한 면역력이 향상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진다. 수진이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어졌다. 우울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삶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책이었다. 전문적인 심리학 서적이 아니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에세이 형태의 책이었다. 책 쓰기는 쉽지 않았다. 자신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을 돌아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다. 글을 쓰면서 그 시절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때의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장도 없었을 것이다. 수진이는 과거의 자신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꼈다. 포기하지 않고 버텨준 그 시절의 자신에게. 책이 출간된 후 많은 독자들로부터 편지와 메시지를 받았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가 큰 위로가 됐어요. 같은 내용들이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며 수진이는 자신의 경험이 개인적인 것을 넘어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는 걸 깨달았다. 현대 사회에서 우울과 무기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들에게는 전문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동질감과 희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진이는 강연 활동도 시작했다. 대학교, 기업, 복지관 등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강연을 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청중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강연에서 수진이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작은 변화의 힘이었다. 거대한 변화를 한 번에 이루려 하지 말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라는 메시지였다. 저도 처음에는 단지 한강을 걷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 작은 걸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여러분도 너무 큰 걸 시도하지 마세요.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청중들은 수진이의 솔직한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특히 젊은 층의 반응이 좋았다. 그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었다. 취업난, 주거비 부담,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은 모든 젊은이들의 공통된 고민이었다. 한 대학생이 질문했다. 선생님처럼 용기를 내는 게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첫걸음을 뗄 수 있을까요? 수진이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어도 한 걸음 내딛는 게 용기죠. 저도 지금까지 두려움 없이 한 일은 거의 없어요. 다만 두려움보다 더 큰 동기를 찾았을 뿐이에요. 그 동기가 뭐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오늘 하루만 버텨보자였어요.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였고, 나중에는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가 됐죠. 동기는 시간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을 움직일 수 있는 동기를 찾는 거예요. 강연 후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수진이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혼자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 그리고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수진이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기로 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고 작은 도전들을 함께 해나가는 공간이었다. 전문적인 상담은 아니지만 동료 지원 피해 서포트의 역할을 하는 커뮤니티였다. 커뮤니티는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했다. 전국의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이 참여했다. 우울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사람들, 작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커뮤니티에서는 매일 작은 도전을 함께했다. 오늘은 10분 산책하기, 오늘은 가족에게 안부 인사하기, 오늘은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듣기 같은 것들이었다. 혼자 하면 어려운 일들도 함께하면 쉬워졌다. 수진이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또 다른 보람을 느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멤버들이 점진적인 변화를 보고했다. 한 멤버가 올린 글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6개월 전에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침대에서 나오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매일 산책을 하고 있어요. 아직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지만 분명 나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런 글들을 볼 때마다 수진이는 뿌듯함을 느꼈다.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다. 이 커뮤니티가 단순한 위로의 장소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의 발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4년째가 되던 해, 수진이는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함께 책을 써보자는 제안이었다. 할아버지의 인생 지혜와 수진이의 회복 경험을 결합한 책이었다. 처음에 할아버지는 망설이셨다. 제가 뭘 안다고 책을 써요라고 하셨다. 하지만 수진이는 설득했다. 할아버지의 말씀들이 저를 살려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쓰기 과정은 둘 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긴 인생을 돌아보며 그 안에서 지혜를 추려내셨고, 수진이는 그 지혜를 젊은 세대의 언어로 번역했다. 세대를 넘나드는 대화가 책 안에 담겼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다림에 대한 할아버지의 관점이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빨리 결과를 보려 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변화는 시간이 걸려요.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야 해요. 수진이도 이에 깊이 공감했다. 자신의 변화도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었다. 몇 년에 걸친 느린 변화였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견고하고 지속적인 변화가 될 수 있었다. 책이 출간되자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이 일어났다. 특히 중장년층과 젊은 층이 함께 읽는 몇 안 되는 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가족들이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도 많았다. 한 독자가 보낸 편지가 특히 기억에 남았다. 딸과 함께 이 책을 읽었는데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딸이 왜 힘들어했는지 이해하게 됐고 딸도 제 입장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또 수진이는 자신이 하는 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이해와 연결을 돕는 일이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였다. 5년이 지났다. 수진이는 이제 우울증 극복 분야의 인플루언서가 됐다. 하지만 그 유명세보다 더 소중한 건 자신이 찾은 삶의 방식이었다. 의미 있는 일, 깊은 인간관계,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셨고 둘의 우정도 계속됐다. 이제는 수진이가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 드리기도 했다. 스마트폰 사용법, 온라인 강의 듣는 방법 등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됐다. 봉사활동도 계속하고 있었다. 이제는 단순한 참여자를 넘어 기획자 역할도 하고 있었다. 우울증 경험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했다.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회복해 나가는 프로그램이었다. 어느 날 수진이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언제부터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완전히 하지 않게 됐는지를.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았다. 어느 순간 그런 생각 자체가 사라져 있었다. 대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면 오늘은 뭘 해볼까를 생각하고 있었다. 작은 기대들이 하루하루를 채우고 있었다. 새로운 번역 프로젝트, 강연 준비, 커뮤니티 멤버들과의 대화, 할아버지와의 산책, 봉사활동까지. 삶이 풍성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다.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다는 것이었다.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을 때 할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의사는 뇌출혈이라고 했다. 그 순간 수진이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지난 5년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하나였던 할아버지. 그분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수진이는 병원에서 며칠을 보냈다. 할아버지의 회복을 기다리며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처음 만났던 그날, 함께 걸었던 한강, 나눈 수많은 대화들.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행히 할아버지는 의식을 되찾으셨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셨다. 말씀도 어눌해지시고 거동도 불편해지셨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이때 수진이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할아버지를 모시기로 한 것이다. 할아버지의 자녀분들도 계셨지만 모두 바쁜 생활을 하고 계셨다. 수진이가 가장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무엇보다 할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간병과 일을 병행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할아버지도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다. 예전처럼 대화하기도 어려워졌고
때로는 수진이를 알아보지 못하실 때도 있었다. 하지만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자신이 할아버지를 돌볼 차례라고 생각했다.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할아버지에게 해드릴 시간이었다. 이 과정에서 수진이는 또 다른 성장을 경험했다. 돌봄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었다. 돌봄은 단순히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인간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할아버지를 돌보면서 수진이는 자신 안에 더 깊은 사랑과 인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힘든 순간들도 많았다. 할아버지가 예전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다.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라는 원망도 들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수진이는 배웠다. 삶은 영원히 좋을 수만은 없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은 불가피하다는 것, 그리고 그런 현실 앞에서도 최선을 다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면서 둘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다. 예전처럼 긴 대화는 어려웠지만 짧은 대화라도 나눌 수 있게 됐다. 함께 TV를 보고 음악을 듣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함께 있는 시간들이 소중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수진이에게 말씀하셨다. 고마워. 아가씨. 덕분에 행복해. 말씀이 어눌하셨지만 그 진심은 충분히 전해졌다. 수진이는 그 순간 눈물이 났다.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수진이는 삶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됐다. 삶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보고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다. 이런 깨달음은 수진이의 일에도 영향을 미쳤다. 강연에서도, 그래서도 더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됐다. 단순히 힘내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복잡함과 아픔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불완전함의 아름다움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완벽한 삶을 추구하다가 지치는 사람들에게 불완전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할아버지의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아도 여전히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6년이 지났다. 수진이는 이제 우울증 회복과 관련해서 꽤 알려진 인물이 됐다.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해외에서도 강연 요청이 왔다. 하지만 수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일상이었다.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 번역일, 봉사활동, 그리고 자신이 만든 커뮤니티의 사람들.